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뒤면 두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게 되는 결혼 2년차 새댁이에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데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 사위 사랑은 장모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우리 집만 봐도 딱 그렇거든요. 저희 시아버님도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시지만 특히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주 끔찍히 생각하시거든요. 가끔은 제가 질투를 할 정도로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러세요. 나한테 우리 지훈이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 그러시면서 얼마나 제 남편을 챙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짠해져요. 저희 엄마가 이러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어린 시절만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꿀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가족은 원래 4명이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죠. 엄마는 20대 초반에 아빠와 결혼을 하셨고 바로 오빠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아빠와 결혼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돈 때문이었죠. 엄마 친정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부모님의 결혼은 외할아버지 지인분이 다리를 놓아주셔서 가능했어요. 집안이 넉넉하긴 한데 아들내미가 망나니라 어디 데려갈 사람이 없는 모양이야. 그래도 돈 있는 집이라 거기로 시집가면 돈고생은 안 할 걸세. 딸한테 망나니 남편을 맺어주는 게 걸리긴 했지만 돈 걱정 안 하고 살 거란 말에 외할아버지는 혼사를 진행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팔려가듯 결혼하게 됐죠. 아빠는 소문 그대로 망나니였어요. 술을 물 마시듯 하고 돈도 펑펑 써댔죠. 친할아버지 회사에서 직원 타이틀 달고 어영부영 살면서 말이에요. 사치가 심하고 여자를 좋아해서 늘 다른 향수 냄새를 묻히고 집에 오셨대요. 그래도 시댁의 재력 하나 보고 참고 살아야겠다 했던 엄마는 나중에서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친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렇게 기반이 탄탄하거나 이름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였죠.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회사였던 거예요. 애초에 사랑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여자를 만나고 다닌데도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어. 그런데 아이를 가지니까 그게 또 달라지더라. 어찌됐건 애는 제대로 키워야 했으니까. 오빠를 임신한 엄마는 내 자식만큼은 남편과 다르게 바르게 키우리라 굳게 다짐하셨대요. 얼마 뒤 엄마는 오빠를 낳았고 본격적인 육아에 들어갔죠. 그리고 몇 년 뒤 둘째인 저를 임신하셨고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제가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 친할아버지 회사 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마침내 제가 태어나고 2달이 채 되지 않아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친할아버지는 빚쟁이한테 쫓겨 자취를 감추셨고 저희 가족도 숨듯이 이사를 가야 했어요. 습하고 냄새 가득한 반지하 방으로요. 어린 오빠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저를 키우기에는 힘든 환경이었죠.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돈도 못 벌고 상황은 힘든데도 술은 전보다 더 많이 마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가 당연히 못마땅했죠. 제발 무슨 일이든 좀 해봐요. 우리 애들 굶겨 죽일 작정이에요. 참다 못한 엄마의 호소에 돌아온 건 아빠의 손찌검 뿐이었어요. 너 지금 내가 돈 못 번다고 무시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빠는 엄마한테 손찌검을 했고 급기야 엄마와 저한테도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몸으로 우리 남매를 막아섰고요. 오빠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철이 일찍 들었어요. 자기도 어리면서 아기인 저를 돌보고 엄마 걱정을 했어요. 엄마는 능력 없는 아빠 대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식당 일을 시작하셨죠. 엄마가 일을 나간 낮 시간엔 오빠와 저 둘이서 집을 지켰어요.
가끔은 엄마 부탁으로 이웃집 아줌마가 오셔서 저희를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아빠는 낮부터 술을 마시러 나가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오빠가 챙겨주었죠. 하루가 다르게 저와 오빠는 커가는데 아빠는 여전히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술은 마셨어요. 술 마실 돈이 부족하니 엄마와 오빠와 제게 화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셨죠. 친할아버지한테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엄마는 시댁과 딱히 연락할 마음도 없어 보였어요. 아빠가 저 모양이니 솔직히 시댁에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 앞으로 취약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때까지도 아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술독에 빠져 사셨죠.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엄마는 결국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아빠 곁에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게 엄마의 결론이었죠. 그리고 곧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날도 아빠는 술에 떡이 되어서는 코를 골며 잠에 빠져 있었죠. 엄마는 아빠 몰래 우리 남매를 조용히 깨워서 옷을 입혔어요. 엄마는 미리 싸놓은 짐가방을 들고 오빠와 제게 말했어요. 잘 들어. 이제부터 아빠랑 안 살 거야. 우리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엄마를 따라 나섰죠. 그날 엄마와 우리 남매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엄마만 알고 있었죠. 오빠와 저는 그저 엄마 손을 잡고 따라 나서기만 했을 뿐이니까요. 처음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신 외갓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왕래를 하진 않았지만 시골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외갓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거기로 가봤자 우리 형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간 곳은 엄마의 중학교 선생님 댁이었어요. 엄마는 선생님을 이모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공부를 잘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런 엄마를 담임 선생님은 무척 예뻐하셨죠. 엄마가 대견하다고요. 집에 불러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엄마가 학교를 그만둘 때 눈물을 보이시면서 이러셨대요. 이제부터 선생님 말고 이모라고 불러. 이제부터 내가 이모가 돼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와.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엄마는 우리 남매를 데리고 선생님 댁으로 간 거예요. 막상 우리 남매를 데리고 가긴 했지만 엄마도 걱정이 됐는지 문 앞에서 망설이다 배를 눌렀어요. 이모,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애아빠 옆에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역시 엄마를 보곤 울먹이셨어요. 너처럼 똑똑하고 착한 애가 그깟 돈이 뭐라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가선 이런 신세가 된 거니? 속상해서 정말. 두 분은 한참을 그렇게 우셨어요.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되자 선생님은 앞으로 우리가 살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하셨죠. 일단 살 집부터 구해야겠다고 하시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촌동생한테 혹시 남는 방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방 2칸에 화장실과 주방이 딸린 집을 구할 수 있었고 며칠 뒤 바로 이사를 했어요. 엄마는 상가 청소와 건물 관리를 맡게 되었어요. 그와 별개로 엄마는 마트 판매원 일까지 구하셨죠. 우리 남매는 마냥 행복했어요. 아빠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3월이 되고 오빠는 그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오빠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전 혼자서 집에서 놀아야 했지만 엄마가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우리 식구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행복감은 곱절로 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 집에서는 우리 3 식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죠. 선생님께서는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엄마가 바쁠 땐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부터는 엄마는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수입도 더 늘었고요. 오빠는 하루하루 더 어른스러워졌고 엄마를 닮아 그런가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학교 6년 내내 모범생이었죠. 저도 오빠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오빠는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 진로 고민을 했어요. 돈을 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갈 생각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생각이 달랐어요. 네가 정말 엄마를 생각한다면 당장 돈 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게 맞아. 돈은 대학 졸업하고 벌어도 되잖니. 하지만 오빠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 문제로 한동안 엄마와 오빠는 의견 충돌이 잦았고 중간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솔직히 저도 오빠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오빠는 공부를 정말 잘했고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아까웠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끝내 고집을 피웠죠. 엄마, 대학은 늦게라도 갈 수 있어. 돈부터 벌고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때 다시 공부할게. 지금 이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난 공부에 신경 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번 돈으로 어떻게 등록금을 내고 용돈을 써? 게다가 예원이 시집도 보내야지. 엄마도 이젠 고생 좀 그만하고, 응? 그러니 제발 대학 가란 소린 하지 마. 확고하게 결심을 굳힌 오빠의 모습에 엄마는 속상했지만 결국 오빠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오빠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재학 중에 자격증도 여러 개 땄어요. 그리고 고3이 되자 취업을 나가게 됐죠. 그렇게 첫 월급을 받은 날 오빠는 고기를 사와서 엄마와 제게 구워주었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대견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해 하셨어요. 오빠가 20살이 되던 그해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오빠는 제게 무조건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싫다고 그랬죠. 대학에 가면 제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오빠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단호했어요. 자신은 언제든 대학에 합격할 자신이 있으니 걱정 말라면서요. 하는 수 없이 전 오빠 말을 듣기로 했고 그날부터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중학교 때보다도 성적이 많이 올랐고 그런 제 성적표를 보며 엄마와 오빠는 기뻐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하지만 얼마 뒤 우리 가족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슬픔이 닥쳤어요. 바로 오빠의 죽음이었죠. 그날은 원래 휴무날이었지만 오빠는 전날 하던 일을 마무리한다며 늦은 출근을 했고 회사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고 말았죠. 당시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어요. 엄마와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오빠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울면서 오빠가 제발 살아나기를 기도했지만 오빠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도 저는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하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오빠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순간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애를 끓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죠. 그제야 저도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곤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자 오빠를 죽인 가해자가 죽도록 미웠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인간과 오빠의 목숨을 바꾸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슬픔에 잠겨있는 엄마와 제 곁으로 병원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어렵게 입을 떼며 말하더군요. 혹시 아드님의 장기를 기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엄마와 저는 멍하게 직원을 바라봤어요. 직원 말에 따르면 병원에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빠의 장기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비록 오빠가 죽었다지만 그 장기를 빼낸다는 게 꺼림칙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망설이자 직원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드님은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결심이 선 듯 직원을 바라보시더니 동의서에 사인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빠는 여러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로 떠났어요. 엄마와 저는 한동안 슬픔에 빠져 지내야 했죠. 오빠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이 슬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엄마는 다시 일터에 나가야 했고 저 역시 학교에 등교를 해야 했으니까요. 때 되면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자야 했죠. 그렇다고 해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모녀의 슬픔은 너무도 컸으니까요. 이런 우리 모녀를 돌봐준 건 엄마의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집에 들러서 밥도 챙겨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담임 선생님부터 친구들까지 모두 제게 신경을 써주며 챙겨주었죠. 오빠의 49제가 지나고 엄마와 함께 오빠의 옷가지와 짐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오빠의 통장을 발견하게 되었죠. 오빠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모은 돈 전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통장 겉면에는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죠. 사랑하는 엄마, 착한 내 동생 예원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 라고 적혀 있더군요. 엄마와 저는 그 통장을 보며 또 한참을 울었어요. 오빠가 없는데 이딴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왜 하필 우리 오빠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예원아, 우리 네 오빠 말대로 행복해지자. 그래야 네 오빠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행복할 수 있지 않겠니? 네 오빠가 그렇게 원하는데 오빠를 위해서라도 우리 행복해져야 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 역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리고 오빠 몫까지 열심히 살아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다짐했죠. 이후 엄마와 저는 마치 예전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씩씩하게 생활을 해 나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낸 덕에 전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무렵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오빠의 목숨과 바꾼 돈이었기에 손도 대기 싫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 돈을 제 대학 등록금으로 쓰자고 했죠. 오빠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처럼 오빠가 절 대학에 보내주는 걸로 생각하자고요. 오빠도 그러길 바랄 거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대학을 다니는 내내 저는 성적 장학금을 탔어요. 대학 중에 관련 직종 자격증도 여러 개를 땄고요. 오빠의 목숨과 바꾼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 만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엄마와 함께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들고 오빠 낙골당에 가지고 갔어요. 오빠 덕분에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오빠 유골함 옆에 놓아두었어요. 하늘에서도 오빠가 잘 볼 수 있도록요. 입사 후 한동안은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일도 손에 붙고 직장 동료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직장 생활도 즐기며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연애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죠. 남편은 저보다 6살 연상으로 직장 선배의 친구예요. 지금은 비록 친구라고 하기도 뭐한 사이가 됐지만요. 왜냐면 지금은 서로 앙숙이 됐거든요. 그 선배는 신입 여직원들에게 추근되는 걸로 유명했어요. 저도 피해자 중 하나였고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놈이에요. 그 선배는 퇴근 시간에 건물 밖에서 치근덕댔어요. 오늘 시간 어때? 둘이 술이나 한잔 할까? 저는 신입이라 싫다고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나타났죠. 야, 너 아직도 이러고 사냐? 나이가 몇인데 여직원들한테 주접이야. 너 이러는 거 네 여자친구는 아냐? 남편은 짜증스럽게 말했죠. 그리고는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선배의 팔을 떼어 놓았어요. 선배는 똥 씹은 표정이 되었죠. 이분은 내가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게. 넌 네 여자친구한테나 가봐라. 그날 남편은 절 혼자 보내기 불안했대요. 선배가 따라 붙을까 봐요. 버스 정류장까지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은 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뭐가요? 저놈은 동창들도 다 싫어해요. 동기라서 대화에 끼워주는 거지. 그나저나 앞으로 저놈 조심하세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며칠 뒤 퇴근 시간에 남편이 다시 나타났어요. 나중에 들으니 첫 만남에 호감이 생겨 저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말로는 선배가 또 수작을 부릴까봐 감시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한테 저 역시 호감이 생겼죠. 제게 추근댔던 선배는 얼마 뒤 사내 성희롱으로 고발당해서 해고가 됐고 그 무렵 저는 남편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저 역시 마음이 있던 터라 우리는 그날을 시작으로 사귀게 되었죠. 사귀고 반년 후에 저는 제 가정사와 오빠에 대해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저와 사귀는 동안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엄마한테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엄마는 마치 오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며 남편을 유독 예뻐하셨죠. 그러면서 문득문득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고요. 저 역시 엄마한테 잘하는 남편을 보며 더더욱 믿음이 갔죠. 그 후 1년 뒤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앞으로 누구도 저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다며 장모님도 친어머니처럼 모실 테니 결혼해달라며 청혼을 했고 저는 기쁘게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은 우리는 얼마 뒤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상견례를 미루자고 하지 뭐예요. 처음엔 사정이 있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미룬 날짜가 다가오니 또 다시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번이나 날짜를 미루자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만두자고 해버렸죠. 미안해. 정말 중요한 일을 아직 해결 못해서 그래. 절대 다른 맘 있는 거 아니니까 믿고 기다려주라. 응? 남편의 얼굴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전 다시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뭔지는 알고 싶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번번이 기다려달라는 말뿐 무슨 일 때문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전 잠자코 기다려야 했죠.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고 엄마는 상견례 안 하냐고 성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핑계로 무마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상견례 날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당일 엄마는 많이 긴장하셨어요. 남편과 빨리 결혼했으면 하셔서 상견례도 기다리셨는데 막상 닥치니 아무래도 엄마와 저 단 둘이 나가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달래서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으로 향했어요. 엄마와 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룸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더군요. 저희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글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큰 절을 올리지 뭐예요. 엄마는 당황하시며 이러지 말라고 남편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다가와 저희 엄마한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오빠, 왜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하는데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죠. 어머니,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영문도 모르고 사과를 받으신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다가와 저희 엄마 손을 꼭 잡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사부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저희는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가와 저희 엄마 손을 자기 가슴에 대며 하는 얘기를 듣고 그제야 전말을 알게 되었죠. 어머님, 들리세요? 아드님 심장이 뛰는 소리가요. 어머님께서 장기 기증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이렇게 예원이를 만날 수 있었고
어머님 사위가 될 수 있었어요. 순간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하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남편을 끌어안으셨어요. 한참이나 남편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시며 남편의 등을 쓸어주셨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오빠의 심장을 이식받은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아버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얘가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는데 20대 초반 무렵에 이식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심장은 기증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 터라 저는 그때 몇 자리까지 알아봤었지요. 그런데 아드님이 심장을 기증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 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에 앞서 심장을 기증해준 장기 기증자 유가족을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센터를 찾아갔지만 기증자 유가족의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대요. 몇 번이나 찾아가 사정을 했음에도 거절을 당하자 결국 업체를 통해 수소문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번번이 유가족을 찾는데 실패해 상견례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업체로부터 장기 기증자 유가족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름과 주소지를 보고는 자신에게 심장을 기증해준 사람이 제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더군요. 남편한테 그 사실을 전해들은 시부모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대요.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셨다네요. 사부인, 이 모든 게 하늘에서 아드님이 두 사람을 이어준 덕분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만 따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예원이는 저희가 친딸처럼 마음을 다해 잘 돌보겠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제 남편을 사위가 아닌 아들처럼 아끼며 보살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양가의 아들과 딸이 되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저는 요즘도 가끔 남편의 심장 위로 손을 올려보곤 해요. 눈을 감고 심장 소리를 들으면 꼭 오빠가 내 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 두 사람을 이어준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평생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오빠가 제 옆에서 늘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어떤 인연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과도 좋은 인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말 행복하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사연을 얘기할까 해요. 저는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했지만 학교에서 집에 오면 밭일과 부엌일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농사일에 지쳐서 저희에게는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셨죠. 제 형제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인데 저와 여동생은 당연히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고 남동생은 대학까지 가야 한다는 게 집안 분위기였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고요. 집이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한동안 누워 지내셔야 했고 그때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저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셨죠. 저는 한마디 반항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밤에는 이불 속에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여동생은 학교에 다녀야 했고 남동생도 공부를 시켜야 했어요. 저는 엄마가 하시던 힘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틈틈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가 들어갔고 여동생은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남동생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도 지방도시에서는 알아주는 대학이라 괜히 제가 대학에 간 것처럼 뿌듯하고 기분 좋더군요. 저는 몰래 공부를 해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보조할 사람을 찾는다기에 얼른 찾아가서 저를 꼭 좀 뽑아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만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동생들은 다 도시로 갔으니까요. 보건소장님은 저를 잘 봐주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그럼 일단 한 달 먼저 일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죠. 너무 좋아서 그 길로 나가 옷도 사고 구두도 샀었네요. 아빠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지만 엄마는 잘했다고 하셨고요. 엄마는 제가 농사만 하게 됐다고 늘 미안해 하셨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잡일만 했지만 그래도 신세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면서 저는 결국 보건소 직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났죠. 전 남편은 중학교에 부임한 신입 국어 교사였어요. 밥을 잘못 먹고 탈이 나서 보건소에 왔다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둘 다 서로에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잔병 치레를 잘해서 감기나 소화불량으로 자주 왔습니다. 한 번은 감기에 걸려서 왔는데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는 저를 보며 맛있겠네요. 저는 아파서 뭘 차려 먹지도 못하고 지금껏 굶었어요. 라며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감기 걸리면 입맛 없어서 안 먹히지 않아요? 라고 하니 그래도 밥이나 죽은 먹고 싶죠. 라길래 저는 제 밥을 조금 덜어서 주전자에 있는 뜨거운 물을 부어 대충 말아서 김치랑 같이 주며 좀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한동안 멍하니 저를 보다가 잘 먹겠다고 하고는 개눈 감추듯이 먹더군요. 그때 저를 좋게 봤는지 그 사람은 저를 보러 자주 보건소에 왔어요. 학교에 동경이 남아있던 저는 교사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게 좋았고 얼마 안 가 그 사람은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돼서 근데 종수 씨 집에서 절 좋아할까요? 그래도 종수 씨는 학교 선생님인데 저는 보건소에서 잡무만 보잖아요. 라고 하니 우리 집은 그냥 나하고 엄마한테만 잘해주면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로 누나만 5에 막내였고 시어머니는 혼자 되신 지 좀 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5 시누이가 쭉 저를 둘러싸고 있던 그 광경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시누이들은 형제는 몇이야? 걔들은 뒤치다꺼리 안 해도 되고? 부모님은 뭐 하셔? 돈 좀 있으신가? 집이 종수학교 있는 데면 잘 사는 동네는 아니네. 등등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진땀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저 집에 들어와 분란 일으키지만 않으면 돼. 시누이들이랑 잘 지내고. 엄마는 순영이가 무슨 분란을 일으켜요. 처음 만나면서 그런 말을 하면 기죽잖아. 라는 남편의 말에 얘가 벌써부터 지 마누라 편드네. 엄마가 못할 말이라도 했니? 너 그러면 안 돼. 네 마누라 미움받아. 라며 신우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얼떨떨하게 있다가 시댁을 나왔고 남편에게 누나들이 장난 아닐 것 같다고 하자 걱정하지 마. 다들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와서 간섭할 일 없어. 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은 신랑 얻었다고 좋아했고 아버지는 남편보다 제가 많이 기운다고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싫지 않으신지 동네에다 선생사위 본다며 자랑을 하셨죠.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날 신우들이 어찌나 시끄러웠는지 정말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안사돈, 우리 종수 갈 때마다 씨암탉은 기본으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손님들 밥이 모자란데 거기 사돈댁 자리 가서 먹어도 되죠? 음식이 뭐 이래? 사돈 솜씨 별로네? 저도 질리고 저희 엄마, 동생들도 질려 있는데 아버지만 손님들과 술을 드시며 신이 나 있었어요. 신우들이 난장을 치고 다니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딸들을 말리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식사만 하시더군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태도였죠. 그렇게 시누이들이 몰려다니며 시끄럽게 군 결혼식이 겨우 끝나고 저와 남편은 짧게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학교가 먼 남편은 출퇴근 때문에 주말에만 오기로 했고요. 저는 남편 없이 시댁 생활에 적응하는데 엄청 고생했죠. 시어머니는 새벽 4시에 저를 깨우셨고 그때부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안일이야 어릴 때부터 해오던 거니까 익숙했지만 문제는 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초장에 며느리 기를 들이려고 하신 건지 옷장 아주 깊숙한 데 있던 것까지 다 꺼내서 빨래를 시키셨고요. 어머니, 이건 옷이 다 해져서 못 입을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릴까요? 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따박따박 시어머니한테 못 배운 집이라 그런가 아주 애가 엉망이네. 아휴.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며 싫은 티를 확 내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째려보며 빨리 해. 점심때 니네 신우들 밥 해 먹여야지. 라며 소리를 쳐서 형님들 집에 안 가셨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 올케가 결혼하고 첫밥도 안 차려주고 다들 돌려보내려고 한 거냐? 이런 못 배워먹은? 아무튼 모자란 애 들어와서 내 입만 아프게 생겼네. 얼른 그것부터 해놔. 시장 가서 장도 봐야 된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말끝마다 못 배웠다는 말로 저를 타박하셨어요. 저는 너무 서러웠지만 처음이니 시어머니와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꾹 참으며 시키는 일을 다 했죠. 그리고 아침 10시도 안 돼서 신우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들은 빨래가 안 끝나서 쩔쩔 매고 있는 저한테 와서 우리 엄마 잘 모셔야 돼. 허투루 하면 가만 안 둬. 라며 협박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말들을 했고 점심에 직접 밀전병을 밀어서 만든 구절판을 먹고 싶다며 당장 만들어 내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형님들이 구절판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걸 나한테 말하면 구절판이 나한테서 나오니? 그러니까 장 보러 가야 된다고 얼른 하랬잖아. 애가 미련한 거야, 굼뜬 거야. 라며 핀잔하셨고 그 말을 들은 신우들은 킥킥대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며 시장에 가야 했죠. 남편 오는 날만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드느라 신우들이 뭘 하는지는 신경 쓸 틈도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치우고 나니 밥때는 훌쩍 지났고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만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희 방 가구 위치가 다 바뀌어 있었고 벽에 걸어놓은 결혼사진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시부모님 젊은 시절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 막내 신우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며 니넨 방이 그게 뭐니? 우리가 다시 정돈하느라 아주 기운 다 빠졌다. 옥수수 좀 삶아봐. 네가 밥을 얼마나 조금 했는지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라더니 시부모님 사진을 가리키며 항상 잘 기억하라고 알았지?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신우들은 일주일 내내 저한테 너, 야는 기본이었고 모든 걸 간섭하며 시부모한테 잘하라고 다그쳤어요. 드디어 주말이 돼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투정하듯 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는 투였죠. 이제 처음 살림 시작하니까 누나들도 걱정이 된 거지. 그리고 나도 방은 처음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에는 제게 잘했습니다. 심한 말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남편이 학교로 돌아가고 나면 못 배워서 그렇다며 어쩌다가 너같이 무식한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 구박을 했어요. 매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신우들은 제 신혼방을 아무 때나 쳐들어왔고요. 또 어찌나 많이들 먹는지 끝도 없이 상을 차려내느라 하루가 다 갔어요. 제 결혼식만 끝나면 다들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막내 신우는 아예 집으로 들어왔고 다른 신우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들은 자기들 집 빨래까지 가져와서 저더러 빨라고 하더군요. 형님들 빨래는 형님들 집에서 해서 말려야죠. 이것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했더니 막내 신우가 득달같이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나와서 잡일이라 하던 애가 학교 선생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네가 우리 종수 꼬실 때는 아주 땡 잡았다 그랬지?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네가 우리 종수보다 한참 못 배웠는데 뭐든 두말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의 열등감을 아프게 찌르며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제가 남편보다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선뜻 대꾸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저 혼자 꾹 참으며 시간이 지났어요. 시댁은 제사가 1년에 10번도 넘게 있더군요. 거의 매달 제사상을 차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신우들은 제사 때마다 한 덩어리가 되어 몰려와서 이것저것 간섭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며 화를 냈어요. 야, 너 따위가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이런 상을 내온 거야. 생선이 이게 뭐야? 가서 다시 사와. 그러면서 돈 한 푼도 주지 않았죠. 남편은 제사가 평일에 있을 때에는 밤 늦게 와서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일찍 가곤 했어요. 저는 제사가 끝나고 다 치운 후에 남편에게 형님들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 했죠. 시어머니도 남편만 없으면 저한테 심하게 한다고 결혼 후 처음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보며 그런 식으로 우리 식구 나쁜 사람 만들어서 당신이 얻는 게 뭐야? 누나들은 당신이 이제 새댁이니까 일 잘 못할까봐 그러는 거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사사건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 라더군요.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는 잘 몰라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 남자는 제가 호된 시집살이를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나 당신 아내야. 당신이 내 사정 몰라주면 누가 알아줘? 나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서 웬만한 건 다 잘해. 이제 형님들도 그거 알 만큼 시간 지났잖아. 그런데 아직도 이러는 게 난 너무 힘들어. 게다가 당신까지 이러니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돼? 당신 없이 한 주 내내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내가 뭘 어쨌다고 믿네 마네 그러는데 나는 거기서 한 주 동안 놀다 오는 줄 알아?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아유, 내가 진짜 솔직히 당신은 학교를 제대로 나오기로 했어? 뭘 했어? 그러면 집안일이라도 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사람 귀찮게 하지 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밤새 소리 죽여 울었죠. 이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시누이들이 찾아오지 않게 될 날만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신우들은
1년이 지나도 계속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어요.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기네를 무시한다며 오만 성질을 다 내고 하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하기도 했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몸이 점점 허약해져 갔고 어느 주말 하혈을 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들과 시내에 외출 중이었고 저는 혼자 혼절을 했다가 깬 후 겨우 병원에 가서 임신 8주였는데 유산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집에 돌아오니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혼자 편히 쉬고 싶어서 문을 잠그고 방에 이불을 펴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주변이 시끄러워서 깼더니 둘째 신우가 저를 막 흔들고 있더군요. 대체 잠을 몇 시간이나 자는 거야? 때 됐는데 밥할 생각도 안 하고? 얼른 일어나! 우리 다 배고프단 말이야. 저는 그저 눈만 꿈뻑이며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다른 신우들이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겨우 밥상을 차리고 돌아와 다시 누웠고 사람들이 밥을 먹는 사이에 남편이 왔어요. 저는 남편 옷을 받아주며 나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 유산됐대 라고 하니 남편은 인상을 쓰며 뭐? 아니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못했으면 그런 일이 생겨.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당신 말이야. 집에서 뭐 하는 게 있다고 일이 그 지경이 되게 만들어? 라며 큰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유산됐다는 말에 신우들은 혀를 차며 저를 째려봤고 시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맨날 종수한테 우리가 일 시킨다고 불평불만 늘어놓더니 네가 아예 작정을 한 거지? 일부러 애 떨어뜨린 거 아니야? 라며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당신 우리한테 시위하는 거야? 그래, 어디 나가봐. 가면 어딜 간다고? 라며 남편이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고 막내 신우는 아니 지금 누가 잘못해서 남의 집 귀한 손 떨어뜨려 놓고 행패야 행패는. 이러고 나갈 거면 다시는 오지 마. 라며 악을 쓰더군요. 저는 그 길로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며칠을 쉬었어요. 여동생은 저를 보고 펑펑 울더니 언니, 우리 어릴 때 언니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갚을게. 걱정 말고 언니 배우고 싶은 거 배워. 내가 돈 대줄게. 라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동생이 너무 고마워 눈물만 흘렸어요. 몸을 추스린 후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했어요. 동생한테 너무 부담만 주기는 싫어서 조금이라도 벌었죠. 검정고시에 합격하자 여동생은 저에게 대학 입시 공부를 하라더군요. 언니가 우리 중에 머리도 제일 좋고 공부도 진짜 잘했잖아. 이제라도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언니 직성 풀릴 때까지 해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리고 언니는 분명 합격할 거야. 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대입 공부를 시작했죠. 그 사이 남편에게 이혼 통보서도 받았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으니 위자료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당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억울함에 정말 이를 악물며 공부를 해서 2년 후 대학에 붙었어요. 동생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누나, 입학금은 내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저를 격려해 주는데 어찌나 기쁘던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학교를 다니며 등록금을 버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한 학기는 장학금을 탄 적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니 공부 시간을 많이 놓쳐서 장학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덜어 있었거든요.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놓고 다시 다녀야 하나 걱정할 때 갑자기 하늘이 저를 돕는 것 같은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과 근처 땅이 자식 없는 친척분 소유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께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장소를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했고요. 엄마는 제게 오셔서 너네한테 돈 나눠줄 건데 순영이 너한테 더 주려고. 네가 어려운 형편에 공부도 끝까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잖아. 지금이라도 공부한다고 애쓰는데 편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 돈으로 등록금 하고 열심히 공부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제 생각을 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했고요. 동생들도 엄마 말대로 하겠다며 오히려 돈을 더 보태겠다고 했죠.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 저는 남은 대학 학기를 잘 마쳤고 대학원에 가서 박사 과정까지 공부했죠. 정말 저에게 배움이 이렇게나 행복을 주는지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했어요. 그래도 힘든 날이면 시댁에서 못 배운 주제라며 저를 깎아내리던 모습이 떠올라 정말 더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저는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사를 하다가 조교수가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원 입시 처리되었고 저는 석사과정 면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시 서류에 아주 낯익은 사람이 있더군요. 제 전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곧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 첫 질문부터 횡설수설하더니 결국 면접을 망치고 말더군요. 저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 채점표도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니 남편은 저를 기다렸다가 쫓아왔더군요. 순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소식은 좀 전해주지 그랬어. 저는 그 말에 정색을 하며 김종수 씨, 면접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반말부터 하시고 이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저는 엄연히 여기 교수입니다. 저한테 할 말 있으시면 교수님이라고 예의부터 차리세요. 라고 하자 남편은 당황해서 아니, 그게 제가 그러려던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며 쩔쩔맸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몇 년 후 부잣집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여자집에서 남편을 너무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으려고 왔다더군요. 외국 유학 갈 실력은 되지 않아서 국내 대학에 왔다고요. 국내 대학은 되게 만만하신가 본데 성적은 그럴 처지가 아닌 것 같던데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고 남편은 집에 가서 제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둘째와 막내 신우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울케, 여기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종수 되겠어. 이게 다 인연이 있는 거네. 안 그래?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당신들 안방인 줄 알아요? 저는 제 연구실에 찾아와 호들갑을 떠는 신우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신우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왜 댁들 올케입니까? 저는 완전히 남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댁들 동생 뽑아라 말아라 하면 신고할 겁니다. 라고 하니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더군요.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다른 신우들까지 저를 찾아와서 싹싹 빌었어요. 어떻게든 네가 우리 종수 합격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래 올케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우리 종수 귀한 독자야. 네가 어떻게 좀 해봐. 할머니, 못 배우셔서 뭘 잘 모르시나 본데요. 대학원 시험이란 게 시장에서 나물 가격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들도 때만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사셨죠? 그렇게 무식하니 대학교까지 찾아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네 애가 어떻네 독자네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어따 대고 반말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 교수예요. 대체 뭐 하는 집안이길래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고 사시나요?
여기는 댁들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늘어붙는다고 뜻대로 되는 데가 아니에요. 대학 때 성적하고 시험 본 걸 토대로 공정하게 뽑으니까 억지 그만 쓰고 돌아들 가세요. 그때 조교들이 경비원들을 불러왔고 시어머니와 신우들은 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듯이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 무언가 응어리진 것들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인생은 새옹지마란 말을 실감했고요. 전 남편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적도 좋지 않았고 면접 점수도 나빠서 전반적 점수가 낮으니 결국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저를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죠. 저는 지금 늦게 결혼을 다시 하고 남편과 오붓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끈질기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시댁에서의 일에 오기로 버텨낸 것 같아요. 그때 일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인생이 행복하니 이제는 저도 만족합니다. 제 인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근무 중인 30대 여성이에요. 여자는 늙어도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저희 엄마를 포함시킬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엄마는 그저 여자가 아닌 엄마라고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엄마도 엄연히 여자인데 말이에요. 참 못된 딸이었죠. 그랬던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도 오빠랑 저를 차별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탓이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 취업을 핑계로 집을 나왔어요. 그 후론 8년 넘게 일본에서 살았고요. 휴가 때도 한번 안 들어오고 말이죠. 심지어 오빠 결혼식 때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밤 비행기로 출국을 했을 정도예요. 사실 일 때문이란 핑계를 대긴 했지만 휴가를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서먹서먹하던 모녀 사이는 더욱 소원해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국에 며칠만 더 머물렀더라면 엄마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알아챘을 테고 그랬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속 좁은 딸년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더 가슴에 사무치게 죄송하네요. 따지고 보면 저희 엄마가 오빠를 편애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우면서 별의 별일을 다 당하고 사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 아빠 친구분 아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엄마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었대요. 과부년 주제, 어디 넘볼 사람이 없어서 남편 친구랑 바람을 펴.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네 남편이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한 거 아니겠어? 남편 잡아먹은 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디서 더러운 몸뚱이를 굴려? 엄마는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힌 채 거리로 끌려나가 온갖 험한 욕을 듣고는 조리질을 당했대요. 저희 엄마가 그런 적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자는 믿지 않았죠. 오죽하면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줬겠냐. 자식 앞세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면 자기 며느리 죄를 까발렸겠냐고.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애초에 시댁 식구들이 꾸민 짓이니까요. 아빠 친구와 바람을 핀 사람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고모였거든요. 딸 자식 혼삿길 막힐 게 겁이 났던 친할머니가 며느리를 제물 삼아 자기 딸을 지킨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엄마는
시댁에 찾아가 억울하다고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쓸데없는 짓이었죠. 나중에서야 전말을 알게 된 엄마는 그날로 저희 친가와 인연을 끊었어요. 저 유치원 땐가 친할머니가 찾아와 엄마한테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한통속이 돼서 엄마한테 누명을 씌운 사람들과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때 생각했대요. 이게 다 남편 없는 서름이라고요. 바람막이가 되어줄 남편이 없으니 형제 부모 할 거 없이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한다고 말이죠. 엄마가 오빠한테 집착하기 시작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집안의 가장이 번듯해야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 수 있다 믿은 거죠. 우리 집 가장인 아들만큼은 보란 듯이 잘 키워서 남편 없는 서름을 보상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덕분에 오빠는 없는 형편에도 남들 부럽지 않게 먹고 입고 쓰며 자랐어요. 청바지 하나를 사도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으로 입었고 지갑에 용돈이 떨어지지 않게 엄마가 늘 채워주었죠. 반면에 저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오빠 수발을 들고 살아야 했어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도 늘 오빠 밥을 차려 먹이고 빨래며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죠.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오빠는 저를 마치 몸종 부리듯 부리며 살았어요. 지 양말 한번 빨아 신은 적이 없고 지 손으로 라면 한번 끓여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제게 시켰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러셨어요. 네 오빠가 잘 돼야 너도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오빠한테 잘해. 집에서 대접받는 남자가 밖에서도 대접받는 법이니까. 한땐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머리가 크고부터는 엄마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자식은 전생의 채권자라더니 오빠가 딱 그 짝이었거든요. 엄마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안타까울 정도로 엄마는 오빠한테 퍼주기만 할 뿐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감사 인사조차도요. 그런데도 늘 헌신적이었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한테는 절대로 돈도 애정도 베풀지 않겠다고 말이죠. 오빠는 늘 엄마한테 받기만 했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엄마를 기쁘게 하는 재주도 있었어요. 바로 공부였죠. 오빠가 공부를 무척 잘했거든요. 형편 때문에 학원 한번 다닌 적 없는데도 서울대에 합격할 정도로요. 안 그래도 금쪽같이 귀한 아들인데 공부까지 잘하니 엄마 입장에선 오빠가 얼마나 예쁘고 기특했겠어요. 그러니 딸 자식인 저 따위한테는 더더욱 신경도 안 쓰게 되었죠. 지금이야 엄마를 이해하지만 당시엔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당신 배로 난 자식인데 왜 나한테만 모진 건가 생각했으니까요. 오빠만큼은 아니어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은 달랐죠. 자식을 둘이나 대학에 보낼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오빠를 성공시키는데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말하자면 개천에 용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싫어. 오빠는 대학에 보내주면서 왜 나보곤 실업계로 가라는 거야. 나도 대학 졸업하고 남들처럼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나도 자식인데 왜 오빠만 챙기냐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랑 다퉜어요. 저에겐 인생이 달린 일이라서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실업계 간다고 취직 못한다니? 오히려 요즘엔 대학 나온 애들보다 취직도 훨씬 잘 된다더라. 하루빨리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굳이 대학까지 들어가야겠어. 막말로 돈이 있으면 엄마라고 널 대학에 안 보내고 싶겠니?
형편이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취직이요? 물론 고졸도 취직은 되죠. 하지만 기본급부터가 다르고 승진에도 차별이 있는데 그건 왜 모르는 건지.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 학비는 내가 벌어서 다닐게. 그럼 되지? 인문계 진학을 만류하는 엄마가 못내 서운했던 저는 제 손으로 등록금을 버는 조건으로 인문계에 진학했어요. 그리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몇 년 뒤 저는 대학에 합격했고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내가 모아놓은 돈을 오빠 생활비로 보냈다고? 그럼 나 대학은 당장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어떡해? 그럼 어째? 당장 차비도 없다는데 네 등록금은 마련해 봐야지. 여기저기 부탁해 놨으니까 기다려봐. 정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게 우리 형편에 둘이나 대학에 가는 게 말이 되니? 엄마가 아주 등골이 휜다 휘어. 엄마는 제가 모은 돈을 허락도 없이 오빠 생활비로 보내놓고도 오히려 저를 탓하셨어요. 그게 누구 돈인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겠다던 엄마는 결국 돈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라면 제 등록금 낼 돈까지 썼겠어요? 그렇게 등록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던 그때 엄마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전 엄마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그러더군요. 네 대학 등록하고 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마음 졸이지 마. 그 말을 남기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마련했는지는 아무 말씀 없으신 채로요. 그 모습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짜증도 났어요. 애초에 내 돈을 함부로 오빠한테 준 건 엄마니까요.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마음고생할 일도 없었고 엄마한테 미안할 일도 없었잖아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던 캠퍼스의 낭만은 없었어요. 죽어라 알바에서 한 학기 등록금을 채우고 나면 어김없이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기다렸으니까요. 극한 대학 생활이 따로 없었죠. 그 사이 오빠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오빠가 돈을 벌어다 준 건 아니고 그동안 오빠한테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가게 돼서 그런 거지만요. 저는 저대로 집에다 손 안 벌리고 벌면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들한테 돈 들어갈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는 전보다 일도 늘리고 돈 버는데 열중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살만한데도요. 그래서 몸도 안 좋은데 일 좀 줄이고 쉬엄쉬엄 하시라고 했더니 곧 있으면 네 오빠도 결혼한다고 집에 사람 데려올 텐데 번듯한 집 하나 없이 어떻게 세 사람을 들이니? 다행히 집주인이 이민 간다고 집을 싸게 내놨길래 이참에 살까 한다. 그러면 나 죽고 나서라도 이 아파트가 네 오빠한테 비빌 언덕은 될 거 아냐. 그러니 너도 얼른 취직해서 은행 대출금 갚는 것 좀 도와라. 엄마한테는 역시나 오빠뿐이었어요. 언제 필요할지 모를 오빠의 비빌 언덕을 만들자고 딸인 나한테 동참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전까지 모두 떨어진 저는 차라리 해외 취업을 해서 한국을 떠나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보면 그래도 매번 서운한 마음은 안 들 테니까요. 그래서 일찍부터 일본어 공부를 하며 일본 취업을 노렸고 졸업과 동시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해 일본에서 살게 됐어요. 한국에 살면서 오빠랑 차별을 받으며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외로운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8년을 일본에서 살던 저는 제게 가족이 있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늦은 밤 한국에서 걸려온 중년 남자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걸 팽개치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죠. 오정희 씨 따님인가요? 어머님 수첩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분은 자신이 저희 엄마를 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엄마가 남자랑 살림을 차렸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과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전에 어머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셔서 알고 지낸 정도입니다. 며칠 전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라도 녹이시라고 드렸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하셔서 날도 추운데 가시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님한테 전화를 한 건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드님이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쫓겨난 것 같아서요. 혹시 따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년 동안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전화통화라고 해봐야 엄마가 일방적으로 걸어선 밥은 잘 먹고 사냐고 묻는 정도였기 때문에 엄마 근황은 알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요? 아니, 누구한테요? 네? 오빠요? 남자분 말로는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가 그동안 집에서 좋지 않게 지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은 제가 잠깐 한국에 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자식 일이라 그런지 말을 안 한다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경은아. 그 사이 많이 늙고 초췌해진 모습에 저도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엄마 집 놔두고 남의 집에 와서 이러고 있어? 오빠한테 쫓겨났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엄마는 가슴에 맺힌 게 많은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게 들려주셨죠. 엄마 말로는 오빠 내외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함부로 했던 건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처음엔 내외가 엄마한테 살갑게 잘했다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졸랐대요. 어차피 나중에 자신한테 물려줄 거 굳이 비싼 상속세 낼 거 있냐면서요. 엄마가 이 집은 오빠랑 저한테 반씩 나눠줄 집이라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더래요. 자신을 대하는 표정도 냉랭하고 불러도 대꾸도 않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말이죠. 외식도 자기네 부부만 나가서 하고 여행도 엄마한테 말도 없이 둘만 다녀오곤 했다더군요. 신혼이니 거기까지는 봐준다 쳐요. 그런데 하다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마음 상하게 했지 뭐예요. 밥도 비위 상한다고 엄마랑 같이 안 먹고 지들 입에 들어갈 건 고급 수입품으로 따로 구매해서는 엄마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먹었다더라고요. 언젠가 엄마가 올케가 사다 놓은 치즈를 조금 뜯어 먹었더니 노인네가 식탐까지 많아져 자식들 먹을 것까지 탐낸다고 대놓고 욕을 했다나요? 그 말에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더니 대뜸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어머님 욕심 많은 거 사실이잖아요. 아들 자식 끼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 아들한테 아파트 주기는 싫고 그게 욕심이 아니면 뭐예요? 말로는 나 죽으면 니들한테 줄 거다 그러시지만 그거야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중간에 수틀리면 없던 일 하자 할지 누가 알아요? 며느리의 당돌한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당신 아들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데 남의 집 자식한테만 뭐라 한들 뭐가 달라지나 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올케는 사사건건 엄마를 자극하기 시작했대요. 나지도 않는 냄새가 난다며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페브리즈를 뿌리며 난리를 쳤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시작하니 늙으면 죽어야지 기를 쓰고 오래 살겠다고 저런다고 하더라나요. 그 말에 하도 속이 상해서 참다 못해 오빠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글쎄 아들이란 놈도 똑같더래요. 엄마는 어른이 돼선 지금 나랑 그 사람 부부싸움 시키려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 아들이 이혼해서 돌싱으로 살길 바래? 그래서 이러는 거냐고. 예초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아파트 명의만 나한테 해줬어도 그 사람이 이러겠냐고. 아들인 나도 열받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은 오죽 화가 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해. 귀찮게 하지 말고. 오빠의 그 말에 충격받은 엄마는 말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한테 온갖 모진 말을 듣고도 참고 살았던 건 그래도 내 아들이랑 살 맞대고 사는 여잔데 혹여 당신 때문에 둘이 갈라서기라도 하면 어쩌나 겁이 나서 그랬다더군요. 당신 집에서 아들 내외 시집살이를 하며 살던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밖에선 그런 내색 한번 안 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을 정도로요. 갑자기 온 추위에 사람들도 꽁꽁 얼었던 그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오랜만에 오빠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이던 엄마는 안방에서 아들 내외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자기야, 아무래도 요새 어머님 몸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가씨랑 이 집에 대해서 확실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말로는 자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막상 그때 되면 욕심 안 낼 거란 보장 있어? 돈이 얼만데. 걱정 마. 이미 각서 받아놨으니까. 엄마 죽으면 이 집은 온전히 내가 갖기로 각서에 공증까지 받아놨어. 일본 간 지 8년이 넘도록 집에도 한번 안 오는 앤데 무슨 걱정이야. 그나저나 엄마가 죽기 전에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놔야 하는데 말이야. 하여튼 무식해서 상속세 무서운 걸 몰라요. 내 엄마지만 정말 답답한 게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 명의 이전만 끝나면 당장 실버타운에 보내든 해야지. 그 말에 엄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길로 오빠 내외 방에 들어가 소리쳤대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 애미 집 뺏고 날 어디로 보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네가 사람이야? 그동안 나 때문에 니들 갈라설까봐 말도 못하고 참아줬더니 니들이 나를 병신으로 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이기적인 성격 다 받아줘가며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네가 아주 인간 쓰레기가 됐어. 다 필요 없고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아휴, 내가 미친년이지. 이런 걸 자식이라고 떠받들고 살았으니. 엄마,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막말로 엄마가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준 게 있다고 그래? 다른 집 부모도 자식한테 그 정도는 다들 해준다고. 그리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시집 오면서 해온 혼수들 그거부터 물어줘요. 그동안 엄마가 앉았던 소파며 식탁, 하루 종일 틀고 봤던 TV까지 다 이 사람이 해온 거니까 그건 물어주기 전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뻔뻔한 아들의 말에 엄마는 싸울 전의도 상실한 채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나와보니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 선생님 댁에 찾아왔는데 막상 배를 누르려니 용기가 안 나서 비상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거죠. 엄마와 김 선생님은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희 엄마가 자식들 혼사 치를 때까지는 재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그동안 거리를 두고 지내셨던 모양이었어요. 부모가 돼선 자식들 나쁘끄러운 일은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 보고 살 거냐고. 난 상관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엄마가 원하면 재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근데 그 전에 먼저 엄마 집부터 찾자.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어요.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길래 번호키를 누르고 집을 들어갔죠. 그랬더니 오빠 내외가 소파에 앉아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나왔는데도 찾을 생각은커녕 걱정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내외가 소파에 앉아서 팝콘까지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 광경에 눈이 뒤집힌 저는 팝콘을 뺏어 들고는 두 인간 얼굴에 퍼부었어요. 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엄동설안에 네 엄마는 내쫓고 니들 목구멍에 팝콘이 들어가냐? 그러자 올케가 난리 법석을 떨며 소리치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개매너야.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미쳐? 미치긴 누가 미쳐. 내가 살면서 오늘처럼 정신이 또렷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남의 집? 이게 어떻게 남의 집이야. 내 엄마 집인데. 주객이 전도돼도 유분수지. 어디 객식구가 집주인 행세야. 오빠 너도 똑같아. 아들이 돼선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네 마누라 끼고 앉아서 영화나 보고 있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그 나이 먹도록 독립도 못하고 여직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까불어 까불긴. 어릴 때부터 네 싹수가 누런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간 말종일 진 정말 몰랐다. 널 아들이라고 등골 빠지게 받들고 산 엄마가 불쌍하지. 더 길게 말할 거 없고 니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사람 불러서 니들 끌어낼 테니까. 당장 안 일어나? 어머어머, 누가 보면 잔다르크 난 줄 알겠네. 그동안 지 엄마 부양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해? 자기야, 나 머리 아프니까 당신 동생 좀 이 집에서 내쫓아줘. 오빠는 옳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팔을 잡아 끌곤 현관으로 밀었어요. 나가 이 기집애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게 이제 와서 웬 효녀 코스프레야? 우리 와이프 임신 중이라 신경 쓰면 안 되니까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전화로 해. 엄마도 얘 편들 거면 얘랑 나가요. 붙기고 앉아있네. 그래, 임신한 네 와이프는 소중하고 엄동설안에 당신 집에서 쫓겨난 네 엄마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니? 평생을 너 하나 보고 살아온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 미친놈아. 네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앞으로는 엄만 네가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조건으로 엄마 돌아가시면 아파트 네가 갖기로 했던 거잖아. 각서에 공증까지 받아놓고는 왜 이래? 근데 엄마 아파트는 챙기면서 정작 엄마는 내다 버리니?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똑똑히 잘 들어. 네가 먼저 약속 깬 거니까 앞으로 나도 너랑 한 약속 지킬 생각 없어. 각서 내용대로 네가 부양의 의무를 안 지킨 거니까 더 이상 아파트고 뭐고 나한텐 권리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오빠나 올케나 인간이 그 꼴인데 그 밭에서 어떤 애가 나오겠어? 둘이랑 똑 닮은 애 낳아서 어디 한번 등골 빼며 잘 살아봐. 아 뭐해? 당장 안 나가고. 전에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오빠 내외를 추운 날 집에서 내쫓았어요. 오빠가 잔머리 굴리고 공증까지 받은 각서가 오빠 발목을 잡은 거죠. 게다가 아파트 주인인 엄마도 더는 오빠 내외와 못 살겠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 올케 혼수요? 그것도 말하자면 얘기가 긴데요. 간략히 말하자면 오빠 결혼할 때 오빠가 저한테 2천만 원을 빌려갔거든요. 올케한테 카드빚이 많아서 당장 갚아야 한다나요? 그때 빌려가곤 통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혼수랑 퉁치기로 했죠 뭐. 못 받은 거보단 현물로라도 받는 게 나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제야 울고불고 엄마한테 매달리는 오빠를 보니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엄마가 다시 오빠를 받아주면 어쩌나 했는데 엄마도 이번 일로 마음이 다쳤는지 매몰차게 오빠를 떼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빠 내외는 올케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다더라고요. 거기선 제대로 살지 모르겠지만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오래전 제 대학 입학금 말이에요. 내내 그 일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대학 등록 마감을 앞두고 돈을 못 구한 엄마가 고모한테 찾아가 지난날 위자료조로 돈을 받아냈던 거라더라고요. 안 주면 고모부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했더니 1시간도 안 돼 돈을 마련해 주더라네요. 다시는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지만 딸 대학 등록을 위해 할 수 없이 고모를 찾아갔던 엄마는 그 후 며칠을 앓았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빠만 자식이냐고 매몰차게 굴었던 제 행동이 너무 창피하고 엄마 가슴에 상처만 입힌 것 같아서요. 제가 오빠 탓을 할 처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글쎄 엄마가 이러지 뭐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엄마도 이젠 여자로 살고 싶구나. 지난번에 네가 한 얘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 그 말에 힘도 얻었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김 선생님이랑 재혼할까 해. 이젠 엄마 노릇도 지겹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니 축복해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도 여자라는 걸요. 그걸 지금껏 생각지 못했던 제가 참 무심했죠. 그래서 이제라도 엄마의 새 출발을 마음에 담아 응원해 주려고요. 우리 엄마 황혼에 찾은 인연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빌어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